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 아시나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 말을 듣고서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더군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느냐고요? 바로 저희 편의점에 찾아와 주신 한 노부부 덕분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신기한 이 기묘한 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어릴 적 가난한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선 제가 태어난 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며 맞벌이를 선택하셨고 전 그로 인해 3살 때부터 앞집, 옆집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에게 맡겨지곤 했죠. 아버진 공장 일을, 어머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셨습니다.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서 말이죠. 조금이라도 좋은 옷을 입히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겠다고 두 분 다 정말 힘들게 일하셨어요. 특히 아버지의 몸은 멀쩡하게 남아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깨고 팔이고 허리고 온몸에 파스가 잔뜩 발라져 있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아휴, 어젠 어깨더니 오늘은 또 허리야? 당신 몸에 쓴 파스가만 해도 한 달 월급은 되겠다. 좀 쉬엄쉬엄 조심조심하라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마눌님이랑 우리 공주님이랑 조금이나마 편하게 먹고 살 거 아니야. 우리 지금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지만 넓은 곳에서 우리 방, 우리 공주님 방 이렇게 두고 살 수 있게 내가 더 노력할게. 노력 다 좋아. 그래도 몸 아프면 넓은 집이고 많은 돈이고 아무짝에 소용없으니까 적당히 몸 좀 살아가면서 일해. 월급날이 되면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던 고소한 치킨 냄새도, 겨울이 오면 하얀 봉투에 담겨있던 따끈따끈한 군밤도, 어머니가 하나하나 손수, 뼈를 발라내 주셨던 생선도, 부모님께서 저 하나 모자람 없이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고 애를 쓰셨는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부터 10까지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거니와 좁은 방에서 3명이 살을 부대끼며 자야 할 정도로 좁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저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무작정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만 먹으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린 나이부터 깨달았어요. 그리고 8살이 되었을 때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 받은 모든 사랑을 배로 돌려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제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모님께서 열심히 백방으로 일을 하신 결과 제가 19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은 단칸방 신세에서 벗어나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이사를 왔던 그날 드디어 지난날의 고생이 빛을 보는구나 하며 부모님과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좁디 좁은 단칸방을 벗어났네. 여보, 진영아, 그동안 고생했어. 고생은 당신이 더 많이 했지. 우리 식구 먹여 살리겠다고 맨날 저날 온몸에 파스 붙이고 일하고 몸살 나서 제대로 몸도 못 움직이면서도 일해야 된다고 현장 나갔다가 소장님한테 한 소리 듣고 집에 돌아오고. 무슨 소리야. 당신도 고생했지. 우리 공주님도 좁은 집에서 산다고 고생했고. 아니야. 난 좁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살맛대고 자는 거 너무 좋았어. 이제 나 내년 되면 성인이니까 이젠 나도 열심히 돈 벌게. 그리고 나서 우리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이전보다 밝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우리 가족에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과 기쁨도 잠시, 제가 딱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선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제 곁을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졌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부모님을 데려가나 싶었어요. 세상에 부모님 대신 데리고 갈 나쁜 사람은 지천에 깔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데리고 갈 수 있느냐고. 활짝 웃고 계신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엄마, 차라리 갈 거면 나도 데리고 가. 내가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허무한 마음을 가득 안고 눈물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신 많은 분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손씨 딸이지? 살아생전에 손씨가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 딸이 하나 있는데 딸만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루하루 딸 크는 거 보고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낙이라고. 얼마 전엔 이제 딸 시집 보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참 사람 인생 덧없다 덧없어. 너희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아? 청소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을 삐어가지고 손목이 아주 퉁퉁 부어올라도 괜찮다고, 일할 수 있다고, 하루만 쉬어도 비는 돈이 얼만지 아느냐고, 우리 딸내미 맛있는 거 사 먹여야 된다고 아픈 것도 참아가면서 이 약 물고 일하던 사람이었어. 아휴, 하늘도 참 무심하지. 매일같이 죄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좀 데리고 갈 것이지. 가족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고. 처음 보는 부모님의 지인들께선 제 손을 잡고 함께 속상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절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말이죠.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낙골당에 모시고 두 분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고. 갈 거면 나도 데리고 가라고 했었지? 그 말 취소할게.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나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 거야. 남 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거니까 꼭 하늘에서 지켜봐 줘야 된다. 알겠지? 살아생전 저를 자랑으로 여겨주신 부모님을 위해 절대로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드린 후 저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 정말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일했어요. 경력도 뭣도 없는 그저 신입 막내 직원이었지만 막내답지 않은 패기와 열정을 담아 일을 하니 모두가 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힘들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힘들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그건 정말 거짓말일 겁니다. 가끔은 정말 쓰러지고 싶은 날도 있었고 여느 직장인들이 그러하듯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고역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접어들었을 때쯤 회사 동료로부터 소개를 받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궁합도 안 본다는 3살 차인데다 워낙에 성격도 잘 맞았기에 저희는 1년 정도 예쁘고 재미있게 연애를 하다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굉장히 유쾌하셨고 다정한 분들이셨어요. 제가 2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리니 시부모님께선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아이 그게 뭐 어때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무슨 흠칫거리라고. 그런 걸로 결혼을 반대하네 만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면 어때? 요즘은 20살에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 천지더라. 너네만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난 우리 아들이 좋다면 무조건 다 찬성이다. 열린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어머님은 제 양손에 항상 무언가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아가, 집에 가서 이걸로 김치찌개 끓여 먹어봐. 작년 가을에 담아놓은 김치인데 아주 맛있게 잘 익었어.
이렇게 익었을 때 돼지고기랑 같이 끓여 먹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힌단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뭘 챙겨주시면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실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을 거 없어지면 사서 먹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니? 원래 내 손으로 해먹는 건 맛없고 시부모가 해주는 거 받아먹는 게 제일 맛있는 법이야. 예, 내가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안겨줄 기력 있을 때 마음껏 받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부모님이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의 성격을 보니 남편이 밝고 유쾌하게 자라왔던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아무튼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저는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아 남편과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모습을 부모님께서 보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자아이 둘을 키운다는 건 정말 어지간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선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아도 지치지도 않는지 아이 둘과 놀아주고 나면 정말 다음날 출근을 해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곤 했어요. 그래도 아픈 곳 하나 없고 말썽 피우는 일 하나 없이 두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줬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자라준 건 남편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매 주말마다 야구, 축구, 배드민턴, 아이들의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모든 스포츠들을 하러 동네 공터로 나가곤 했거든요. 아들내미들, 오늘도 이 아빠랑 같이 공 차러 가볼까? 야호! 아빠, 오늘은 제 친구들도 불러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원래 축구라는 게 말이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있는 거거든. 친구들 다 불러. 전부 다 오라고 해. 축구하고 나서 아빠가 시원한 음료수까지 쏜다. 남편도 평일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주말만큼은 발 뻗고 쉬고 싶을 텐데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써주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쯤엔 운동을 하기보단 공부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벼랑간 저희 부부를 향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엄마, 저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뭐? 미국? 아니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은 왜? 외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한국이랑은 교육하는 수준 자체가 다르대요. 살기도 엄청 좋고요. 그래서 여기보다 넓은 곳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도 배워보고 싶어요. 큰아들의 말에 저희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유학을 꿈꾸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으로의 유학은 한 해 유학 비용만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했기에 현재의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방긋 웃으면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빤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 좀 더 어른이 돼서 가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 마냥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한다기보단 확실하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네가 어른이 돼서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정확히 목표를 세우고 가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은 아들은 눈이 확 커지더니 남편의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칫 난감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상황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줘서 고맙더군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걱정했는데 당신이 말을 잘해줘서 다행이야. 아직 17밖에 안 됐잖아. 이래저래 호기심 많이 가질라 했지. 지금 우리 형편은 미국 유학 비용을 대주기도 힘들 뿐더러 저렇게 마냥 가고 싶다고 말해서 보내주면 적응도 못하고 한두 달 만에 돌아올 게 뻔해.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땐 좀 더 확실히 정해지겠지.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큰 인물 될 건가 보다. 우리가 바짝 더 벌어야겠네. 그치? 그러게, 공부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줄이야. 에휴, 그래. 자식의 꿈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한바탕 해프닝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큰아들은
더 이상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소소하게 얘기를 나눈 후 방에 들어가 불을 켜놓고서 공부를 할 뿐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고3이 되던 해 학교에 간 아들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저는 컴퓨터에 붙여놓은 포스트잇 석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성인이 되면 꼭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다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느 회사를 들어가겠다는 말과 함께 본인이 꿈꾸는 롤모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유학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지만 괜히 저희 부부에게 부담이 될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아들은 성공적으로 수능을 마치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제 형을 따라 같은 대학으로 입학했답니다. 두 아들 모두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주니 참 고맙고 뿌듯하더군요.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쯤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이 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편의점 점주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가게를 정리하게 됐고 그 가게를 그대로 제가 인수하게 된 것이었죠. 회사를 그만두고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고 마침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인수를 하기 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잖아 여보, 나 편의점 시작해봐도 돼? 뭐? 뜬금없이 웬 편의점? 아니, 친구가 편의점을 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마침 내가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았고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의점 그거 진상들도 엄청 많이 올 텐데 당신이 할 수 있겠어? 여보, 나 누군지 몰라? 나 손진영이야.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원래 인생이라는 게 부딪히고 넘어져 가면서 살아야 제맛 아니겠어? 그래, 그럼 한번 잘해봐. 내가 거기 단골돼서 매출도 팍팍 올려줄 테니까. 다행히도 남편은 제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걸 응원해줬고 곧바로 지인에게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편의점 점주를 하기 전엔 꼭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했기에 인수 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한 번 더 가게에 대한 이야기와 기계 다루는 법 등등을 배운 후 본격적으로 편의점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상도 어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작은 주택가 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밤만 되면 술을 마시고 오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몇 손님들은 담배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면서 마구 타박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 아줌마, 거기 밑에. 아이 진짜 한 번 말하면 딱딱 알아서 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입 아프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 줘야 돼?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이름들을 다 못 외워서요. 다음에 오시면 얼굴만 봐도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잘 외워놓을게요. 이렇게 화를 돋구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나름 평범한 그리고 좋은 손님들도 있었기에 편의점을 운영하는 일에 조금씩 적응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게 특별한 인연으로 찾아온 노부부를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굉장히 초라한 행색을 한 채로 편의점에 들어와 컵라면 2개만 고르시고는 물을 받아서 야외에 있는 테라스로 나가시더라고요. 안에도 공간이 있는데 그 추운 날 밖에서 라면을 드시는 게 마음에 걸려 저는 문을 열고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안에도 공간이 있어요. 제가 난방도 켜놓았는데 추운데 밖에서 드시지 마시고 안에서 편하게 식사하세요. 아니에요. 안에서 먹으면 냄새도 나고 우린 밖에서 먹는 게 더 편하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 날 허름한 행색을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덜덜 떨면서 테라스에서 컵라면을 드시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 만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선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꾸준히 저희 가게로 찾아와 컵라면 2개를 산 후 밖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두 분은 매일 오셔서 컵라면 2개를 사드시는데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때마다 할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라면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숨죽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나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결국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본 지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던 제가 따뜻한 커피 2잔을 가지고서 두 분께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추운데 따뜻한 커피라도 같이 드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우린 안 마셔도 되는데. 추울 때 따뜻한 음료만큼 몸 녹여주는 건 없더라고요. 2주 동안 매일같이 오셔서 라면만 드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루 종일 이 라면 1개만 드시는 건 아니죠? 맞아요. 우린 하루에 이거 하나만 먹고 살아요. 컵라면 하나라도 먹고 나면 그래도 배고프단 생각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딱 보기에도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아 보이는데 하루에 컵라면 1개만 드시며 살고 계신다니 말도 안 된다 싶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매일 찾아오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시락 2팩과 함께 간단한 마실거리를 전해드리곤 했습니다. 처음 제가 음식들을 건넸을 때 어르신들은 정말 화들짝 놀라시며 음식을 받길 거부하셨어요. 우린 컵라면 하나만 먹어도 충분해요. 어떻게 돈도 안 내고 이런 걸 받아요? 정말 괜찮아요. 냄새나는 늙은이들이 밖에서 먹는 거 안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린 고마운걸요. 사람의 주식은 라면이 아니라 밥이잖아요. 고기가 들어가야 힘이 나죠. 그리고 밖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 드셔도 저는 안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젠 안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좀 식사하세요. 항상 제가 볼 때마다 마음에 영 걸려서 그래요. 이거 정말 미안해서 어째. 어르신들은 몇 번 거부를 하시더니 제 완강한 태도를 보시곤 결국 도시락을 받아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라면이 아닌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냥 매일같이 찾아와 라면을 드시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마음에 걸렸던 이유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추운 날 컵라면 하나만 먹고 다닌다면 나는 가만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 저절로 도움을 드리게 되더군요. 그렇게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저녁쯤 편의점으로 찾아오셔서 하루의 고된 시간들을 마무리하시는 듯 했습니다. 항상 얼굴을 뵙다 보니 저와도 어느덧 많이 가까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가끔 소주를 사서 드시곤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조용히 소주도 따라드리고 할머니와는 소소하게 수다를 떨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남편이랑 자식이 있어요? 그럼요. 사랑하는 아들 2이랑 듬직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고, 아주 집안의 꽃이네, 꽃이야. 아들 2 키우기 힘들지 않았어요? 그럼요. 저희 애들이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요. 대신 좀 미안한 게 있다면 큰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 편하게 못 보내준 거. 애들 키우면서 조금 속상하고 힘들었던 건 딱 그게 다예요. 그렇지. 자식이 원하는데 사정이 안 돼서 못 해주면 또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지. 그래도 애들이 우리 사장님 닮아서 참 순한가 보다. 그렇게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어르신들은 모두 제게 말을 편하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전혀 싫지 않았기에 되려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을 알게 된 지 3달 정도 지났을 무렵쯤에야 저는 두 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모두 말이죠. 손 사장은 궁금하지 않어? 우리가 왜 다 늙어서 이렇게 꾀죄죄한 차림으로
편의점 들락거리면서 라면만 먹고 도시락만 먹고 사는지 처음 뵀을 때부터 궁금하긴 했는데 그냥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어르신들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대놓고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도 신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 마누란 오랫동안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했어. 워낙에 성격이 좋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정년퇴임을 하는 날 온 선생들이고 아이들이고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싫다고 아주 울음바다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선생이었지. 난 남들이 다 알아줄 법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정년퇴직을 했고 해외 출장도 밥 먹듯이 다녔고 중동 출장도 여러 번 다녔지. 손 사장도 알지? 중동. 기름 팍팍 나오는 나라 말이야. 거기서 내가 중요한 계약도 다 따내고 했던 사람이었어. 와, 아이 두 분 다 대단한 일 하셨네요. 그럼 두 분 자녀는 없으신 거예요? 우리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당연히 자식이 있지. 아들 둘이 있어. 큰아들이랑 작은아들. 큰아들은 사업을 했고 우리 작은아들은 미국 대학 졸업해서 지금은 미국에 있는 큰 금융회사에 다녀. 둘 다 결혼도 했고. 큰아들은 사업에 둘째 아들은 금융회사를 다니는 거면 자식 농사도 엄청 잘 지으신 편인데 자녀분들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우리 둘째 미국에 있어서 못해도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은 내려오고 있어. 3개월 전에도 한 번 내려왔었지. 그리고 우린 원래 큰아들이랑 큰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었는데 벼랑간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옆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면서 효도하면서 살고 싶다고. 우린 당연히 좋다고 그러라고 했지. 자식이 같이 살고 싶다는데 내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근데 그땐 몰랐지. 그 말에 시커먼 속내가 담겨있을 줄은. 시커먼 속내라뇨? 아니 그게 무슨... 내 재산이 아파트까지 합하면 총 15억 정도야. 나랑 마누라가 살아오면서 뼈 빠지게 벌어 모아놓은 돈이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우리 방에 들어오더니 울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버지, 저 정말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우리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도저히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러는데 그 말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선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다가 큰아들 도와줘 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라도 또 힘들어지거든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파트 명의까지 홀랑 넘겨줘 버렸지. 그게 아들을 도와주고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는데 말이야. 자식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데 그냥 넘어갈 부모가 있겠어? 그냥 자식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거 하나만 보고 도와준 건데 그 악어의 눈물에 우리 둘 다 된통 당해버린 거야.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지? 맞아. 결국 큰아들은 우리가 준 돈까지 싹 다 까먹고 사업까지 쫄딱 망해버렸어. 그런데 우리한텐 이미 받을 돈을 다 받아갖고 사업이 망했으니 대출도 나올 리 만무하고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말도 없이 팔아버리곤 며느리 손주만 데리고 쌩하니 도망을 가버렸어.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오듯 집만 챙겨서 집을 나와야 했고 그래서 우린 여기 근처에 있는 쪽방촌에서 한 달에 20만 원만 내고 겨우 몸만 누일 수 있는 곳에서 둘이 근근히 살고 있어. 지금은 겨우 지켜낸 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만 때우는 거고. 잠시만요.
그럼 둘째 아드님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면 언제든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우리 둘째는 달려올 아이야. 그 정도로 속이 깊은 아이거든. 그런데 첫째가 우리한테 돈을 받아갈 때 그러더라고. 혹시라도 동생한테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말하면 이제 우리를 안 보고 살겠다고. 큰아들 같은 건 없는 셈 치라고. 그리고 우리 둘째가 낯선 타국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아는데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 좀 도와다오 하고 말할 수 있겠어?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할아버지가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 와중에도 자식부터 신경을 쓰는 두 분을 보면서 부모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두 분을 모시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분께서는 저희를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자녀분 두 분 다 소득이 있으셔서 수급자 자격엔 해당이 안 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나라에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자식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당장에 나라 도움 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되냐고요? 저희도 상황은 충분히 알겠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충분히 부양할 만한 경제력이 있으면 시스템적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죠. 그래도 나라 법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어우,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직원의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나라 법이 조금이라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나라도 도와드리자 하는 마음에 그날부터 두 분께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생활용품들과 쌀, 각종 반찬 등을 전해드리자 어르신들께선 처음엔 깜짝 놀라시며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제 도움을 거절하셨지만 나중엔 제 손을 붙잡고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다 늙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젊은 사람한테 민폐나 끼치고 손 사장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민폐라뇨. 이 얘기를 듣고 그러셨어요. 힘드셨겠네요. 하고 모른 척 지나치는 게 더 민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가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생필품을 챙겨드리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필요한 게 있다면 꼭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큰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전 재산까지 모두 잃은 그 기분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상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두 분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두 분을 제 부모님처럼 살뜰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생신 땐 직접 찾아가 미역국까지 끓여드리면서 말이죠. 저는 1년이란 시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어르신들을 챙기며 말동무가 되어드렸고 이제는 손사장에서 진영아라고 이름으로 절 불러주실 만큼 편안한 관계가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가게를 청소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선 제게 대뜸 큰절을 올리는 겁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여기 편의점에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어르신 두 분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설마. 저는 그 어르신들 작은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동안 저희 부모님을 1년 동안이나 살뜰하게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로 들어와 저를 향해 큰절을 올린 그 남자는
바로 어르신들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게 연신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조금 감정이 추스러들자 제게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일이 바쁘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늦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한국에 와서 바로 집으로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곧바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는데 그제서야 모든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집에 살지 않고 쪽방촌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걸요. 아휴, 생판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도 어르신들 보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정도였는데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벽지에는 곰팡이가 잔뜩 쓸어있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두 분이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으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왜 여태까지 꽁꽁 숨기고 있었느냐고. 아버지랑 어머니 붙잡고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가 마치 천하의 불효자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불효자식이라뇨. 둘째 아들 미국에서 돈 잘 벌고 속 깊고 착하다고 얼마나 저한테 자랑을 하셨었는데요. 우리나라에 계신 것도 아니고 타국에 계시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연락을 드리고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 저희 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한참을 아버지 어머니 끌어안고서 엉엉 울다가 조금 진정된 후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동안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지내신 거냐고, 밥은 잘 챙겨 드셨냐,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으셨냐, 이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부모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앞에 편의점 사장님이 1년 동안 빠짐없이 찾아와서 치약이나 샴푸, 주방세제 같은 것도 사다 주고 반찬이나 쌀, 도시락이랑 우리 쓰라고 생활비까지 주면서 친딸처럼 우리를 챙겼다고. 그 말을 듣고 안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친자식이어도 힘들었을 일을 이렇게 직접 나서서 1년 동안이나 해주시다니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좁은 곳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한 게 없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날 어르신들을 봤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거예요.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선 이것부터 좀 받아주세요. 어르신들의 작은 아들은 제게 하얀 봉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를 살짝 열어본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안에는 무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에요. 전 이렇게 큰 돈 못 받아요. 전 정말 괜찮으니까 이거 도로 들고 가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1년 동안 도움을 받았던 거, 그리고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함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받으실 자격은 이미 차고 넘치시니까요. 그리고 사장님 큰아드님이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준비를 하는 중이신가요? 예. 지금은 군대 다녀와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교환학생 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금융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더군요. 괜찮다면 제가 아드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장님, 어떻게 보면 사장님은 저희 부모님의 은인이시고 저희 부모님의 은인이라면 제 은인이기도 합니다. 마침 제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아드님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라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도와드리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부탁 하나가 있어요. 부탁이요? 첫 번째는 사람 같지도 않은 저희 형이 만약 저희 부모님의 돈을 또 빼앗으려고 들면 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편찮으시게 되면 바로 병원에 모셔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항상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꼭 이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아드님이 미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게 된다면 비용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데리고 살면서 바르고 건강하게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옛말로 상부상조라고 하죠. 작은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가 어르신들 곁에 있기에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저는 큰아들이 오랫동안 꿈꾸던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서 좋고, 저는 내일 연락을 드리겠다며 작은 아들의 연락처를 받은 뒤 그날 집에 가서 큰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가보겠느냐고 말이죠. 큰아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가고 싶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그동안 아들이 꿈꾸고 있던 걸 이뤄주지 못해 속상한 마음이 한가득이었는데 어떻게 연이다 이런 기회가 생겼고, 또 아들이 날아갈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하더군요. 그 후 방에 들어온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돌본 값을 건네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돈을 받고 또 아들의 유학에 대한 부분까지도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염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가게로 찾아온 어르신의 작은 아들에게 전날 받은 2천만 원을 도로 돌려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남편이랑 오랫동안 상의했는데 이 돈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대가를 받으려고 한 행동은 아니라 받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대신 이 돈은 저희 아들을 돌보는 대가라고 생각하시고 써주세요. 아니에요. 안 주셔도 됩니다. 이 돈 안 주셔도 아드님은 제가 정말 잘 보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꼭 받아주셔야 돼요.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2천만 원까지 받아놓고 아들 유학까지 도움받으면 그건 정말 염치 없는 행동인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꼭 다시 가져가 주세요.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돌려받길 거부하다 제가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하니 그 돈을 도로 받아가 주시더군요. 아들을 정말 잘 돌봐줄 테니 지금처럼 부모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기고서 말이죠. 이후 큰아들은 교환학생 신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쪽방촌에서 살고 계시던 어르신들께선 작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이젠 굳이 편의점으로 오시지 않아도 집 밖으로 나와 몇 걸음만 걸어 나오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웃 주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께선 조금 심심하다 싶으시면 저희 집으로 찾아와 도란도란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할아버지께선 저녁에 저희 남편과 함께 간단하게 막걸리나 소주를 드시러 나가시곤 한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께선 맨날 구박을 하시지만은요. 아이고, 저 양반 또 남의 집 남편 데리고 술 마시러 가는구만. 그 술 좀 적당히 마셔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술 친구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참어? 안 그런가? 예, 맞아요, 어르신. 할머니, 저희 간단하게 딱 한 잔만 하고 들어올게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았어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느냐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사를 가신 걸 알았는지 어르신들께서 살고 계시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께선 울상을 지으시며 제게 찾아와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예, 친영아. 우리 큰애가 갑자기 연락 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어. 할머니,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한번 당해보셨잖아요.
그러고서도 또 큰아들 도와주고 싶으세요? 여기서 또 담보대출 받아서 도와주면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이 뭐가 되겠어요? 작은 아드님, 타국 땅에서 힘들게 돈 벌면서 어르신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비행기 타러 갈 때도 저한테 부모님 좀 잘 챙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아드님 하나만 생각하시고 이젠 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큰아들이요, 죽는다 만다 그런 소리에도 못 들은 척 하시고요. 진짜 죽으려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나 힘들어요, 나 죽을 거예요, 말도 안 하니까요.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큰아들이라는 작자도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늙은 부모를 봉양하겠다곤 못할 망정 빌라로 이사간 것까지 어떻게 알아내고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을 하다니,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저의 단호한 말을 듣고서 어르신들께선 마음을 굳히시곤 큰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아들과 큰아들의 관계도 두말할 것 없이 끊겨버렸고 말이죠. 저희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의외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꿈꾸던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르신의 작은 아들이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준 덕분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작은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정말 조카처럼 잘 대해주고 있는 것 같아 무척 행복하더군요. 사람의 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지금은 평소에도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 뵙지만 나이 50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지금도 명절에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난 후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세배를 하면 제게 용돈을 주시곤 한답니다. 자, 우리 예쁜 친형이랑 동우 세배했으니까 세뱃돈을 줘야지. 아유, 할머니,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50인데 무슨 세뱃돈을 받아요. 제가 되려 용돈을 드려야 할 판인데. 내일 모레 5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때? 내 눈엔 니네가 70 먹어도 애기로 보일 게야. 애기들이 어른한테 세배를 하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했다, 올해 세뱃돈이다. 저희는 이렇게 하하호호 웃음이 끊일 날 없이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꼭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게 보내주신 선물 같기도 하고, 아직도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사람의 연에 대해 신기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길에 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인연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 춥디 추운 겨울날 저희 편의점에서 두 분을 만나게 된 건 어쩌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인연이었기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게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또 나와 맺어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으로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